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깔끔하게 집안일을 마친 간병인은 예정우를 침대에 눕혀주고는 침대 머리맡에 라디오를 틀어주었다. 라디오에서 익숙한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예정우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 고맙다고 말했다. 간병인은 손을 흔들고는 꼼꼼히 이불을 덮어주며 예정우에게 말했다. 라디오를 들어야 잠을 푹 주무신다며 그의 아들이 특별히 몇 번이나 당부한 것이라고. 이 모든 일을 마친 간병인은 일어나서 불을 끄고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고 벽 모퉁이의 무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자 예정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문 밖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게 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귓가에는 진행자의 온화한 목소리와 간헐적인 라디오 잡음만 남았다. 몇 년이나 쓴 이 라디오도 고장이 잦았다. 순간 예정우는 그의 곁에 아직 10살도 안 된 소년이 누워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TV를 사지 못했고 폐품 수거장에서 주워온 중고 라디오밖에 없었다. 지붕의 기와는 여러 곳이 깨져 있었으며 얇은 판자 침대는 조금만 몸을 뒤척여도 삐걱거렸다. 날씨가 좋을 때는 하늘에 별이 가득했고 달빛이 지붕 틈새로 들어와 그들 위에 내려앉았다. 소녀는 좀처럼 잠들지 않고 그의 귓가에서 중얼거렸다. 나중에 꼭 큰 집에 살게 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우러러보게 할 거예요. 예정우는 웃으면서 나중에 호강하겠다며 건성으로 대답한 뒤 서툰 손길로 소년의 등을 토닥이며 채웠다. 둘은 이렇게 한마디씩 주고받으며 꿈을 그려나가다가 결국 모두 잠에 빠져들었다. 긴급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방금 인근 도시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진원 깊이는 10km로 유산구에서 진동이 뚜렷하게 감지되었습니다. 반쯤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예정우는 라디오에서 지진이라는 단어를 들었다. 그는 족감반사적으로 옆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일으켜 앉고 나서야 손바닥으로 머리를 쳤다. 정말 정신이 없구만. 소희는 집에 없었다. 그럼 소희는 어디에 있지? 예정우는 생각에 잠겼다. 아, 맞다. 소희는 인근 도시에 있는 것 같았다. 이런. 그렇다면 빨리 소희를 데리러 가야 한다. 예정우는 벽에 걸린 시계바늘이 이미 한밤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외투를 입고 지갑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처음에 그는 습관적으로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걸어갔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곧바로 길가에서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기사는 목적지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인근 도시까지 가는 건 요금이 비쌀 텐데요. 비싸도 상관없어요. 지진이 났는데 아들이 제가 데리러 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예정우는 어서 가자며 그를 재촉했다. 밤은 깊어갔고 인근 도시로 가는 길이 너무 길었다. 예정우는 소희가 다치지 않았을지 초조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됐다. 빨리 그를 데리고 집에 가야 하는데. 주은태가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꺼진 후였다. 공기 중의 악취는 아직 가시지 않았고 육시아는 말없이 폐허 속에 서 있었다. 주은태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기에 조용히 곁에 서서 도련님의 다음 명령을 기다렸다. 그가 죽었어. 그 순간
주은태는 육시안이 이렇게 말하는 게 들린 듯했다. 이 말은 익숙했다. 몇 초 후에야 주은태는 이 말을 예전에도 2번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다. 첫 번째는 육시안이 그 여자의 손을 찔러 처벌받은 후 중얼거리며 지하실에서 나올 때였다.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초점을 잃은 시선이 허공에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기도 했고 단순히 읊조리는 것 같기도 했다. 평소 육시안은 항상 남들보다 훨씬 성숙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였기에 그가 약간 불안을 드러낼 때면 주은태도 덩달아 어쩔 줄 몰랐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어색하게 육시안에게 그의 집에 와서 밥을 먹지 않겠냐고 물었다. 육시안은 그때 놀란 것 같았지만 주은태가 이 제안이 바보 같다는 걸 깨닫고 취소하려던 순간 그가 동의했다. 그래서 그날 주은태는 육시안을 집에 데리고 가서 부모님이 만든 따뜻한 요리를 대접해 주었다. 아주 투박한 요리였지만 육시안은 태연해 보였다. 두 번째는 어르신이 실종된 지도 오래된 후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져 육시 가문에서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을 때였다. 그 장례식은 거의 성대한 연극 같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육시영과 육시 가문 가주에게 적당한 안타까움과 동정을 표했다. 육시연의 연기도 당연히 완벽했다. 그 장례식에서 그는 슬프지만 의연함을 잃지 않는 육시 가문의 도련님이었다. 모든 사람이 떠난 후에 주은태는 육시연이 몇 년 전 사진 앞에 멈춰 서서 나지막이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것을 보았다. 그가 죽었어. 그때 육시연은 이미 혈족의 시련을 통과한 뒤였고 이 말을 할 때 그의 표정은 조금 복잡했다. 해탈한 것 같기도 하고 담담해 보이기도 했지만 슬픔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주은태가 이 말을 3번째로 듣는 순간이었다. 육시연의 어조는 차갑고 평온했으며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낯선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다. 주은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어릴 때처럼 공손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가족들이 영광으로 생각할 겁니다. 육시연이 고개를 돌렸고 여전히 평온한 눈빛이었다. 괜찮아. 월슨으로 데려다줘. 퇴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으니 먼저 들어가도 돼. 그는 몸을 돌려 이 폐허를 떠났다. 긴 밤이 언제 지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진 벽 너머의 세상은 서서히 새벽의 밝은 빛에 휩싸였다. 주은태는 이렇게 밝은 빛 속에서 육시연이 한 걸음씩 뒤쪽의 그 긴 어둠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을 바라봤다.